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65세 꽃다운 나이 지영 씨의 설레이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아시지요? 백설공주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견우와 직녀도 있지요. 정말 그랬을까요? 결혼하고 모두 잘 살았을까요? 그들은 초혼이었고 저는 황혼의 나이에 이를 저지른 재혼이라서 다른 걸까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재벌 교수 남편은 참 달랐습니다. 그녀는 60대 중반이 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다소 늦은 나이처럼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자니 삶이 너무 무료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생각대로 실천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집안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전부터 이직을 준비한다며 직장을 그만두어서 며느리와 밤낮으로 부딪히는 것도 지영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저녁이 되면 아들이 퇴근에 함께 있는 것이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집에 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주말에 친구분들이랑 밖에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며느리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머님이 잠시 외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서운한 감정을 느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나도 마침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사실 그녀에게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영은 일부러라도 활동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럼 없는 성격인 지영은 파크골프, 탁구, 등산 모임 등 여러 활동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운동복을 챙겨 입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탁구장에서는 젊은 시절의 감각을 되찾으며 공을 튕겼고, 파크골프에서는 동년배들과 함께 웃으며 공을 쳤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경을 보며 내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그녀가 참여하는 모임마다 각기 다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조금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등산 모임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호. 지영보다 10살 많은 75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닦으면 75세라는 나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잖아요. 이정호 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를 떠나 자신을 꾸미고 건강을 유지하며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은 그를 파크골프와 등산 모임에서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는 얼굴 정도였지만 자주 보다 보니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아, 또 뵙네요. 오늘도 골프 치러 오셨나 봐요? 그러게요. 운동을 하나만 하면 금방 질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중이에요. 다른 모임에서 만나니 더 반갑고 이야기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조금씩 더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독 화창했습니다. 지영은 등산 초입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신발끈 단단히 묶으셔야죠. 산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짙은 눈매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등산은 자주 하세요? 라고 묻자 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나는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윤지영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상 앞에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30년 동안 교수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강의실과 연구실만 오가다 은퇴할 때쯤 되니까 몸이 굳어버렸더라고요. 그의 말에 윤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랫동안 같은 생활을 하면 몸도 마음도 쉽게 굳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라도 내 몸을 좀 움직여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못 해본 운동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삶을 즐기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요. 하고 싶은 걸 미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 하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지영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한다. 그녀 역시 한때는 새로운 도전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인생이 한층 더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루는 등산 후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이 교수는 조용히 커피를 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 씨는 요즘 어떤 게 가장 재미있어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바쁘게 사느라 즐거운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 만나고 운동하고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거 아주 좋은 변화네요. 이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젊을 때는 늘 뭔가를 이루려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내 삶을 즐기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여유와 깊이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갈 때도 골프를 칠 때도 함께하면 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자신이 점점 더 많이 웃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와 지영은 첫 배우자와 멀어진 지 오래되었고 만남이 진지해질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더욱 함께 하고 싶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한 뒤에 자식들에게 먼저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도훈아, 예지야, 엄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남자친구 있으셨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밝았습니다. 얼마나 만나신 거예요? 몇 달 됐어. 근데 그분이 결혼을 이야기하시네.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손뼉까지 쳤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그럼 그분 댁에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지영은 자신의 결혼을 그렇게 반기는 며느리를 보며 그동안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들도 정우 씨에 대해 설명해 주니 나이만 빼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집 저희 명의로 해주시는 거예요? 지영은 속으로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런 재산 문제를 아이 과자 뺐듯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루 이틀 생각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예지야,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며느리의 얼굴에 실망스런 표정이 단박에 드러났습니다. 지영의 상황에 반해 이 교수의 가족들은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큰아들과 두 딸을 두었는데
온 가족이 이 교수의 결혼을 그닥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결혼까지 하셔야 돼요?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같이 사니? 자주 만나시면 되죠? 정 그러시면 살림만 합치셔도 되고요. 큰아들이 서슴없이 말하는데 이 교수가 난처해했습니다. 이만큼 나이 먹어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자식이 배나라 콩나라 할 게 뭐 있느냐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들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결혼식도 하시고 살림도 합치세요. 근데 혼인신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복잡할 일 생겨요. 막내딸까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거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교수의 재산은 여기저기에 꽤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까지 합치면 어느 중소기업 사장 부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성화에 이 교수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오래전부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늙어서 무슨 결혼을 하고 싶어 안달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사랑만큼이나 불같이 뜨거웠지만 결국 인연도 채 가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첫사랑의 감정을 불태웠습니다. 남편은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동아들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부잣집 도련님으로 귀하게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지영은 이모 집에서 자라며 눈칫밥을 먹고 성장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의 사랑은 남편의 부모님이 바라던 결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이었고 시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집안과 사업을 잇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으로 부모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말리는 반항을 단행했습니다. 바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한 것이죠. 부모님의 축복도 화려한 결혼식도 없이 두 사람은 단칸방에서 소박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하긴 했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회사 사정에 그만두게 될까봐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걱정을 했고 그럴 때마다 지영은 아내로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쉽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남편과 둘만의 결혼식을 하고 이름뿐인 신혼여행을 가서 아이가 덜컥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생명의 소식을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 서글펐습니다. 결국 그녀는 졸업 후 바로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하려던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가난에 찌들렸지만 웃음꽃이 피었던 단칸방의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2살이 될 무렵 남편은 들어닥친 시어머니의 손에 끌려 본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듯이 눈물을 흘리며 지영을 쳐다보던 그 눈빛을 사는 내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와 사는 동안 생활고에 지쳐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에 질려서 순순히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시모는 지영이 낳은 아들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으나 지영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지영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혼자였던 지영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죽어도 뺏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지영 모자가 살 수 있도록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현금도 전해주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린 사람이라도 한 번 돌아서니 매정하더군요.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사랑 앞에서 강할 수도 있지만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서야 지영은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고 아이 키우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 관계로 그녀의 결혼 생활은 막이 내렸죠. 그런데도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번째 남자와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팔자인가 싶었던 거죠. 그러나 지영은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이 생각하는 재산 문제는 충분히 고민되는 부분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교수님 자식들의 바램대로 이 교수 집으로 살림을 합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식들과 동호회 모임의 지인들이 모두 참석한 결혼식이었죠. 지영은 이것저것 전자제품을 장만해서 이 교수 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혼은 그렇게 달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의 집은 넓고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지영에게는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런 지영을 이 교수는 애를 써가며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방식대로 집안을 꾸미고 싶었지만 이 교수는 오랫동안 살아온 공간에 변화를 주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여기 소파 위치를 좀 바꿔볼까 해서요. 지금 TV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나는 지금 이게 편한데. 그런데 정 원하면 그렇게 해요. 이 교수는 허락은 했지만 그의 말끝은 흐렸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이 교수에게 가구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무슨 가구요? 우리 집에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그런지 침대를 2개 놓았으면 좋겠어요. 방 사이즈가 넉넉하니 퀸 사이즈 침대 2개 사도 되고요. 이 교수는 황당하다는 듯이 지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의 반응에 더 놀랐습니다. 아니, 왜 침대를 2개 써야 하나요? 혼인신고 안 했다고 투정 부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오해예요.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음이 상한 이 교수는 그날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가. 이 나이에 듣기 좋으라고 신혼부부인 거지. 적당히 나이 먹은 헌부부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나이인데 말입니다. 지영은 그 뒤 며칠 동안 이 교수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지영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이 교수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전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주 오긴 해도 큰 부담 주진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주말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쉬고 떠들다가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최선을 다해 가족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방문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처럼 되어갔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자식들은 설거지 하나 도와주지 않고 다 먹고 난 그릇을 그대로 둔 채 떠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막내 손녀를 돌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잠깐 맡기는 줄 알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막내 좀 봐주실 수 있죠? 처음엔 토요일 하루 정도 맡겼지만 이제는 금요일에 맡겨놓고 일요일 저녁에야 데려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교수는 지영이 들어와서
애들이 훨씬 자주 온다고 하며 칭찬 아닌 칭찬을 했지만 그 소리는 앞으로도 쭉 이럴 거라는 소리였습니다. 지영은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했습니다. 지영은 몸이 너무 아플 때면 아들 도훈네 집으로 가서 하룻밤이라도 쉬고 오곤 했습니다. 이 교수의 집에서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고 손자들을 맡아 돌보고 끊임없이 차려야 하는 식사와 정리해야 하는 집안일. 그렇게 지친 날이면 그녀는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라도 좀 편히 쉬고 가야지. 하지만 그곳 역시 마음 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며느리가 비교적 살갑게 대해줬던 기억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대화하던 중이었습니다. 지영이 결혼한 뒤부터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자주 오셨어. 며칠씩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지영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교수가 옆에 든든히 서 있었고, 살고 있는 집은 그녀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크고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세심한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최대한 편한 환경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수가 건네준 한도 없는 카드. 그녀는 원래 쇼핑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손안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옷 한 벌을 사면서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었지만 이 교수는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껏 사라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큰 집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영은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 교수의 서재에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곳은 이 교수만의 공간이었고 그녀는 굳이 그 경계를 넘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 교수가 외출한 틈을 타 그녀는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고 책장을 닦으며 먼지를 털고 책상 위에 잡다한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무심하게 쌓여있는 영수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영은 처음엔 그것들이 이 교수의 개인적인 지출 내역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자를 마련해 영수증들을 차곡차곡 집어넣다가 그녀의 손이 어느 한 장의 종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메모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지금까지 지출한 모든 내역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녀가 쇼핑한 백화점, 마트에서 산 식료품,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 기록까지. 그리고 심지어 2,000원 사용. 이렇게 사소한 지출조차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날짜와 항목이 정리된 메모는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씀씀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은 자신이 무심코 지출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참 못나 보였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나? 한도 없는 카드라는 말에 잠시나마 어깨가 으쓱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이 교수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옷가게에 가서도 심지어는 커피 한 잔을 사는 순간조차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이걸 사면 저 서재 어딘가에 기록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지출하는 행위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자신을 조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 그리고 초반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함께 동호회 모임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특히 등산을 함께 갔을 때 지영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길 잘했어.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다른 남자 회원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거나 등산 중에 잠깐이라도 다른 사람과 걸을 때마다 이 교수는 멀리서도 지영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그 눈길을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이 교수님, 치영 씨를 너무 사랑하나 봐. 회원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영은 그 시선이 마냥 애정 어린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수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 온 정 씨라는 사람 말이야. 그 자식은 말투가 너무 저질인 것 같지 않아요?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정난 새끼 같아요. 이 교수의 말을 들은 지영은 너무나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질투에 눈 먼 것도 아니고 30년 교수직을 지낸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던졌던 묘한 말들, 의심스러운 시선,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불편한 모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 어쩌면 좋을지. 지영 씨에게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말끔한 머리결에 언제나 깨끗한 옷차림, 그리고 그에게서 나던 은근히 잘 어울리던 향수 냄새. 좋았던 교수님의 인상은 같이 살면서 확연히 깨졌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가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해요. 이 교수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지영은 애써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좀 자주 씻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이 교수는 태연하게 신문을 접으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내가 몸에 물 닿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거 몰랐어요? 지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신일 수도 있지만 자주 씻으면 돈복이 나가거든요.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이 들어 쪽박 차면 누가 손해겠어요? 이 교수는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돈도 못 쓰고 힘들지. 그 순간 지영은 뭔가가 확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교수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라도 씻으면 안 될까요? 정말 부탁드려요. 그러자 이 교수는 마치 한숨이라도 쉬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 참 자주 씻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마치 타협이라도 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는 수 없지. 앞으로 향수 뿌릴게요. 지영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교수는 지영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조금씩 씻는 횟수가 늘어났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듯 보였지만 그 변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노력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게 어디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평소에도 말투에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은 바로 자식들과 대화를 나눌 때였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이 교수와 두 딸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지영은 무심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교수가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새어머니가 엄청 깔끔을 떠신다. 팬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은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부엌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걸 농담이라고 하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조금의 배려도 없었고 단순한 농담으로 넘기기엔
너무 무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들은 뭔가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뭐라고 해야 하나. 이 사람 정말 내 체면 같은 건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음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아들이나 사위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그 말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역시나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했지만 날이 갈수록 괴로움을 더해갔습니다. 이 교수와 그렇게 오래 만남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각자의 인생 테두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던 걸 간과했던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짐 싸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 어릴 적 멋모를 때나 했던 짓이었죠. 지영은 뭔가 돌파구가 있을 거라 믿고 밝은 마음으로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일 것도 없이 약속을 잡았고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 없이 외출하는 길이라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조금 더 밝은 색의 옷을 골랐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롭게 나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반가운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영아, 오랜만이야. 그의 이름은 종태. 지영의 대학교 동창이자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친구였습니다. 그녀가 이모 집에서 살 때부터 옆집에 살았던 인연으로 힘들 때마다 언제나 지영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남자로서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녀였지만 이번 만남은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종태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습니다. 웃고 떠들고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순간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카페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멀찌감치 이 교수가 보일 듯 말 듯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영의 마음속에서 무거운 어떤 것이 무너져 내리는 통에 그 이후에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랜만에 만난 종태와 서둘러 헤어지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영의 종종 걸음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슬픔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 잠깐 마트에 들려 물 하나를 사서 벌컥벌컥 마시고 집에 들어가 보니 이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만큼 차가웠죠. 어디 다녀왔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요. 이 교수는 신문을 접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 친구 남자던데. 지영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곳에 있던 사람은 이 교수였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보는 데서 이상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지영은 억울함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고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러나 이 교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어야 하나?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 늙어서 흉한 꼴 보이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해요.
이 교수의 눈썹이 한껏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과장이 그게 뭐예요? 무슨 몸을 막 굴리는 여자처럼. 이것은 지영이 바랐던 그런 평범한 부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헤어진다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교수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적어도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돈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었습니다. 참으면 나아질까?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지영은 이 교수와 함께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가 조금 고지식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씻는 걸 귀찮아한다 해도, 그의 자식들이 그녀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교수는 쉽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영은 밤마다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정말 참고 살고 싶은 걸까? 이 교수의 태도는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참을 수만 있다면 참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무기력해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지영은 이 교수와 아직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가 어떤 결정을 하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